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해외발 은행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피 수단으로 최근 들어서 20여일 만에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희 MBNTV에서는 전문가들 모시고 가상자산 제도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발행 유통 중인 코인들의 99%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진단을 주제로 저희가 생방송 토론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과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가상자산 제도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99%의 코인이 사라지게 될지 찬반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시기 위해서 전문가들 자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제 왼쪽으로는 KD 한국디지털자산 사업자협회 강성무 회장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그 왼쪽으로는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박성준 교수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지난 또 토론회도 나오셔서 낯 익은 그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오늘 또 새롭게 업계에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프로비트의 정지열 자금 세탁 방지 본부장님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지열 이사입니다. 네, 그 오른쪽으로는 코모닥스의 박시덕 시장감시위원 이사님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시덕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 비트코인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 은행도 이제 믿을 수 없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안정화됐던 자산들도 상당히 흔들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체 수단인 그 회피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또 관심이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 우리 이제 4월부터 이 하반기 어떻게 좀 전망을 하는지 우리 전문가들 의견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올해 4월부터요. 네. 앞으로 전망.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이라는 패러다임이 생기면서 디지털 자산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누구가 거역할 수도 없는 거고, 과거 인터넷 혁명 같이 지속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의 물결이 우리한테 다가올 거고, 네. 그렇다 그러면 바로 그 디지털 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자산 시대가 올 거고,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자산은 끊임없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올해 작년에 이제 크립토 인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좀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월이다 보니까 크립토 벚꽃 시즌이 온다. 예. 네. 우리 강성우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네. 근데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그 비트코인과 같은 소수 우량주, 그리고 플러스 아주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 코인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면서, 그러나 가치가 없는 상당수 쓰레기 코인들은 사라질 수 있는 시장적 특성으로 그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네. 옥석이 구분되는 시대가 온다. 명확히 가려지는 시대가 닥쳤습니다. 네. 우리 정지열 이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올해 비트코인의 전망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에서 좌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금리가 이제 하향 안정이 되거나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위험 자산이나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고정 내지는 하락될 경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뱅크런으로 얘기가 되는 기존 금융, 중앙화된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금리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뱅크런 지수를 비교해 봐서 그 투자를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투자를 하시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우리 경제 기초죠. 금리의 중요성 말씀하셨고요. 우리 박시덕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실물 경제 위치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하나의 대체 수단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실이지만은 아직 전체적인 인플레이라든가 전체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중립적인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를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좀 회피해 가셨네요, 이사님.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주제가 99%의 코인이 사라진다라는 저희가 좀 무서운 어젠다를 뽑았는데, 이런 어젠다가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그 얘기가 나왔어요. 먼저 무엇보다 우리 박성준 동국대 교수님께서도 이 99% 코인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세요. 네. 99% 코인이 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마 있는 암호화폐는 한 10만 개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99%는 사라진다는 얘기고,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보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토큰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암호화폐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암호화폐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99%가 사라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서도 뭐 99%가 사라지는 거냐,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대무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9%가 얘기하는 거는 관리되지 않는 시장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 중에서 상장된 코인들은 한 번은 검증된 코인들이다. 네. 그 코인들은 99%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99%가 사라진다라고 저는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그 토탈 글로벌 코인들, 그다음 비상장된 코인들까지 다 통틀어서, 예, 우리 강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99% 코인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론이 아니고 일반론이다. 아, 네. 그리고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우리가 제목을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지 아니다. 않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나 업계에 계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1월 달 게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전 세계 토큰 중 대부분이 실패한다. 네. 그리고 작년도 6월 달에 그 미국의 경제 매체 CNBC만 하더라도 그 암호화폐 업계의 그 최고 경영자 주장들을 인용을 해서 살아남을 코인이 많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그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는 대다수 암호화폐는 쓰레기다. 네. 예, 그래서 소수만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통합법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럼 비제도권에서 발행, 유통 중인 코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치 없는 코인, 쓰레기 없는 코인들이 사라지면서 향후 조만간 제도권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우량 코인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다. 네. 라는 두 가지 전제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말씀을 또 그 교집합이 보면 거래소들이 그래서 더욱더 더 명확하게 좋은 코인들을 옥석을 가려서 상장시켜주는 역할이 앞으로 더 많이 부각되겠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정재열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99%의 코인이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 올봄에 벚꽃들이 이제 차가운 봄비에 꽃잎들이 닫히지만 꽃들은 해마다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되는 코인을 기준으로 하면 뭐 90%의 코인이 시장에서 사라지겠다, 뭐 이런 이론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은 최근에 등장한 이제 토큰 증권으로 명명되는 새로운 코인이 제도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코인들은 시장에서 계속 꽃을 피워나갈 겁니다. 네. 올해 피꽃들은 다 지지만 또 새로운 내년에 꽃이 핀다. 네, 해마다 벚꽃은 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90%가 봄비에 진다고 하지만 내년에 또 새로운 꽃이 피어날 겁니다. 정말 은유적인 표현이 상당히 오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사님. 자, 우리 박시도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프로라 단정 질 수는 없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상당수의 코인이 사라지겠죠. 근데 단지 이제 시기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인의 99%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코인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었지만은 거래가 될 필요가 없는 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약간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 수는 약 2,300개나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3년 연속으로 누적이 적자되거나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세상에 없어도 될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증시가 개장 이래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이 상장 폐지되어 왔는데도 아직도 그런 종목이 많이 남아 있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터넷 탄생 초창기에 보면 수많은 기업이 많이 쏟아졌죠. 그렇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들 중에서 한두 개, 몇 개의 유용한 기업만 살아남았듯이
시장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네. 정리될 거라 봅니다. 네. 무수히 많은 또 기업들이 닷컴버블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또 사라지고 예. 그 과정에서 또 좋은 기업들이 옥석을 가리면서 또 좋은 기업이 또 탄생이 되고 계속 그 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99%라는 숫자에 너무 우리가 그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 그 수치가 의미하는 대다수 코인들이 물갈이가 되고 또 다른 또 좋은 코인들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 업계에 계신 두 거래소 이사님들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긍정적 시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을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추세입니다. 부정적 시각으로는 리플, 바이낸스, 건도형 등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발생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가 시작되면 디지털 자산 오히려 더 건전화되면서 시장이 확대될지 아니면 이런 규제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목을 잡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저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 시작이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2016년, 7년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가 활성화됐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새로운 자산 시장이 우리한테 도래한 거다. 그다음에 이 새로운 자산 시장이 도래했을 때 그 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관리되지 않는 시장은 항상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쪽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도래하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좀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가 시작되면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디지털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영향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규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시장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육성, 진흥과 같이 네.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면서 정책을 피는 그런 규제라면 저는 대단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성호 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 많으시죠? 예, 우리가 이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52조 원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만이 증권법을 적용을 해서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하지만은 정작 루나테라 발행사의 소재지인 싱가포르도 아직까지 법적 조치를 못했고요. 그리고 투자자 피해가 많은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조치할 방법이 없다.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자본시장법이 증권형이 아니다 논란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사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지만 단속할 수 없고 투자자 피해만 유발되면서 소수만의 이익을 보는 잘못된 경제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금년도 9월 달에 보면 G20 주요 20개국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리 감독 국제 표준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 5월 달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가상자산 관리 감독 방향성에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 9월 달에 20개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리 감독 국제 표준안이 채택이 되고 내년도 상반기에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가상자산도 모든 나라가 국제기구와 공조를 해서 제도권에 들게 된다. 네. 그러면 아까 테라 루나와 같은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도 사전에 미리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에 발생한 범죄도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동시에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검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아수라판과 같은 쓰레기 코인도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친다든지 범죄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제도권 내에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 코인, 가치 있는 코인들의 제도권에 포섭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성장이 된다. 네. 그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이 2019년 9월 달에 발의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암호자산의 가치를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암호자산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이 700만입니다. 네. 그리고 고비용 고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민이 2,400만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디지털 자산, 금융 자산을 통해서 오히려 포섭할 수 있고 네. 또 뿐만 아니라 금융의 혁신,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까지 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만들어지고 제도권에 포섭이 되면 우량 토큰, 우량 코인을 통해서 시장이 확장되고 경제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암호자산이다, 가상자산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이 제도화가 어디가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네. 자그마치 4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그 책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19년 9월 달에 27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유럽연합에서 네. 지금 작년도 10월 달에 이미 우리 국회로 따지면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네. 조만간 최종 투표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유럽연합이 네. 암호자산, 가상자산 통합법을 시행하는 최초의 지역이 됩니다. 어떻게 미국이 좀 한 발 늦은 건가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네. 상원이든 하원이든 법안을 발의한 바가 없고요. 네. 지금 그 의원들이 상원과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법이라든지 개별법으로 또는 관련 법 개정안만 발의가 돼 있지 유럽연합처럼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자산 통합법이 발의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정지원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규제가 강화되면은 강화될수록 그 디지털 자산의 코인 상황은 좋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도권 내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도권 내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 내에서 시장 참여자의 희비가 조금 엇갈리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제도의 기득권을 가진 사업자에게는 아주 매운 조기입니다. 네. 그래서 업비트 같은 원화거래소하고 증권 및 은행 등과 같은 그런 제도권 내에 있던 기관들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 일례를 들면 우리가 광장시장에서 할머니가 좌판을 깔고 팔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순대를 구매할 건지 네.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차갑게 진공 포장된 순대 중에서 무엇을 구매할까지는 소비자의 선택의 무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규제가 강화되면 그만큼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아유, 아까 좀 전에 벚꽃에 순대 비유를 하시다 보니까 더 이해가 쉽게 와닿네요. 자, 우리 박시동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 교수님 박성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규제가 좀 자꾸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우리 코인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정의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상품인지 아니면 이게 금융인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규제 부분을 자꾸 이제 어떤 의미는 회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자체를 투기 시장으로 보는 금융당국 이런 상황이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상품의 정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자 보호 부분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가상자산 업권법을 이제 통해 가지고 시장에 규제가 되면 뭐 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근데 시장의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지금 사실 투자에 대한 우리가 위축이 상당히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가 적정선에서 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투자 심리 부분이 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전문가님들은 규제가 있어야 된다. 제도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다 동감하시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좀 질문,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제 조건이 제가 말씀드린 게 규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네. 그 목적이 시장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네. 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네. 그걸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시켜주는 진흥 정책이 네. 같이 조화롭게 되는 전제하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지 그런 전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규제만 한다. 그건 좀 반대합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다들 동감하시죠? 네. 제가 보충 좀 발언 네.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자꾸 인용하고 있는 내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네. 유럽 연합 암호자산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암호자산이 궁극적으로는 포용금융을 넘어서 금융의 혁신. 그래서 소비자와 그 사업자 모두 혁신을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네. 아예 그 본문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을 보면 네. 전혀 산업 성장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G10 세계 10위 국가라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가 성장하려고 하면 금융 산업은 기본 인프라 산업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이 금융 인프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을 해야 다른 산업까지도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서도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다가 어떻게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이 산업적 측면, 산업적 성장을 추가할 것이냐 이 부분을 빠르게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의 먼저 그 큰 가치관이 먼저 좀 성립이 돼야 그렇습니다. 뭐 그 이에 하위법들이 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내 코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코인이 99% 사라진다라는 주제 하에 저희가 보면 최근 들어서 주요 거래소들의 국내 개인 코인의 상장률이 점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또 상패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입학은 줄고 졸업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그야말로 이제 국내 K 코인들이 점점 발디딜 틈이 없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닥사의 이러한 결정,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연합회죠. 닥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부터는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박시도 이사 어떻게 보세요? 거래소에 계시지만. 가상자산 우리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K코인을 가보면 국제화를 통한 어떤 K코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K코인의 상장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K코인의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성하고 신뢰성이 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어떤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국제성을 가지고 넓게 해외로 넓게 갈 수 있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각 거래소마다는 각 그 거래소 지원의 심사 기준하고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성하고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닥사를 포함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각자 기준의 상장 기준, 투자자 보호한 최소한의 방법,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어떤 이제 그 기준이 잡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닥사라든가 이제 우리 그 코인 거래소들이 네.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함께 연구하지 못하고 네. 닥사만의 네. 자기들만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볼 때는 코인 상패를 많이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 닥사 5대 거래소 위주로만 그 공동 가이드라인이 성립돼 있다 보니까 너무 소수 어떻게 보면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자, 우리 박선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닥사가 최근 들어서 입학은 줄고 졸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닥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닥사가 뭐든지 옳고 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닥사라는 존재가 그나마 네. 관리되지 않는 시장에서 비록 자율적이라 하더라도 네. 관리되는 자율적 기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시장이 양분되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은 사실은 코인마켓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원화마켓에 관심을 있다 보니까 네. 그 관심도라든지 집중도가 이제 닥사에 치중되는 것이 이제 그런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닥사의 결정이 타당하다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내리는 것 측면보다는 네. 닥사가 그 존재의 의미로서의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한 토론을 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어차피 민간이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라는 게는 그거는 이제 원화마켓이든 코인마켓이든 똑같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좋은 코인을 올리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는 홀더도 많고 거래가 많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던 것이 제가 이제 닥사한테 5대 원화 거래소한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베트나 빗썸이나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그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네. 윤리라는 것도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록 아까 말씀하신 시장성 글로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내 업체가 원래는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로 가는 거죠. 네. 처음부터 글로벌로 가는 기업이라면 국내에서 그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절차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때가 절차주가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에 좀 키워주고 네. 그 기반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 결과를 보고서 시장성이라든지 뭐 신뢰성 같은 게 좀 부족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상장 기준에 안 맞는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닥사가 현재 취하는 행동은 현재 시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고요. 네. 이제는 닥사가 그거 플러스 좀 더 닥사의 역할을 좀 확대해서 네. 좀 우리나라 그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방안도 좀 찾아주는 이런 방향으로 저는 계속해서 좀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제 99%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국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제 산업체들도 이제 자기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건전성 그리고 시장성 이런 거에 대한 또 깊은 고민을 이제 시작할 때가 아닌가. 네. 옛날에는 그냥 프로젝트를 하면은 뭐 돈이 아이쇼나 뭐 토큰을 팔아서 돈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이제 99% 오늘의 주제 99%니까 99%라는 얘기를 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1990년대 말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터넷 진흥을 할 때 네. 인터넷 IT 기업들이 수없이 많이 창출됐습니다. 네. 근데 그 성공률을 보통 투자 기관들이 볼 때는 3%로 봅니다. 네. 100개 IT 기업이 창업을 하면은 이제 97개는 이제 사라지고 나머지 3개가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상황이 현재 그 블록체인 진흥 시대에 암호 디지털 자산 업체들의 창업 생태계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가 좀 더 어려우니 그래서 이제 97%보다 낮은 99%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고요. 그래서 저는 닥사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닥사가 현장 결정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느냐는 이제 좀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좀 닥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에도 좀 네.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너무 상패 위주로만 결정되는 부분은 너무 좀 닥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죠. 우리 강승호 회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닥사의 최근 예, 행동에 그 대해서.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상장 폐지와 네, 상장을 구분해서 보자 이런 거죠. 네, 미국 올가의 그 주요 투자 회사의 그 구겐 파트너스의 그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도 아까 인용을 했지만은 전 세계 유통 중인 코인의 대부분이 쓰레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로 들어와서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이 작년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에 보면 업비트가 2017년도부터 작년도 8월 달까지 상장한 코인이 344개입니다. 네, 그 중에서 절반인 157개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시대적 흐름이다 이거죠. 네, 왜? 지금까지는 아까 그 미국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말을 했었던 것처럼 가상자산 코인 세상에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의 관행적 기준 같은 것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무더기 상장을 해왔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점차 우리나라도 이제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안을 수용을 해서 그 2021년 9월 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화시키잖아요. 네, 일정한 부분 제도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장 폐지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리액션이기 네,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네. 부분이 하나고요. 그럼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새롭게 상장. 네, 이 부분은 이제 제도화가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지금 그 국내 닥사 소속의 거래소가 상장하는 관행은 두 가지입니다.
국내 코인인 경우는 대부분 단독 상장, 직상장을 하지 않고 네. 외국 거래소에서 이미 한 두세 개 상장을 해서 그 사태를 보고 검증을 거친 경우 한해서 상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자를 통해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수수료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성장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만큼 그 아까 우리 박성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상장 기준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공개를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 육성을 지금 보면은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부분 회사들이 스타트업 쪽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아까 우리 박성준 교수가 말한 것처럼 그 상장 기준을 공개를 하고 네. 그럼 공개를 하면 자동적으로 코인을 발행을 해서 상장하고 싶은 업체는 그 기준에 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아까 우리 박 교수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서 오히려 산업의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래 수수료 성장한 것만큼 생태계 확장에 명확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정확히 공개해서 국내 코인 개발업체 자체가 그 기준에 맞도록 개발을 해서 상장 네. 신청을 해서 상장해 주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그 고객들의 거래 수수료로 성장한 만큼 이 스타트업 육성 차원에서라도 생태계 확장에게 과감해 나서라.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네, 아무래도 닥사가 업계의 맏형이라고 보고 맏형으로서 좀 공동 가이드라인을 좀 선도해서 만들고 오픈하여 만들고 공개하고 그다음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스타트업 코인들을 많이 지원을 그렇죠.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시덕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예. 네. 그 질문을 이거 닥사로 정지열 이사님. 예예 뭐 괜찮습니다. 뭐. 예. 그러니까 질문을 닥사로 한정해서 본다면 현재의 닥사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결정에 대한 권위도 없고 권위도 없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의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닥사는 이제 특정 돈 많은 기업의 자회사에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법에 의해서 법적 단체로서의 권한을 받든지 아니면 그 모든 27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문호를 개방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일부 27개 거래소 중에 5개의 거래소가 모여서 모든 결정을 한다. 법적 권한도 없다. 이거는 시장에 대한 그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그 5개 거래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5개 거래소가 차지하는 거래량 비중이 전체 거의 뭐 99%가 넘죠.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 예.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래야 되나 그 편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너무 편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갈수록 지금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닥사를 먼저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권위가 지금 아직 정확한 법적 권위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상황에서 연초였었죠. 위믹스 코인 사태가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엔 또 페이코인이 상패 결정을 두고 여러 가지 또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페이코인 또 홀더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많이 좀 소거리를 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도 또 이제 결국은 페이코인이 그 상장이 되면서 많은 그 소액 홀더들의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페이코인 이분에 대해서 우리 강성구 회장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페이코인이 왜 문제가 됐었고 지금 어떻게 상패가 되는 과정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페이코인은 그렇습니다. 그 2021년 9월 24일까지 그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금융당국인 경우는 신고 과정에서 페이코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신고를 합니다. 네. 신고 수리해 주는 거죠. 네. 왜? 당신들의 사업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코인을 거래하는 내용도 있어. 그러면 이제 거래소까지도 추가로 가상자산 거래소, 그것도 원화거래소로 네. 그 추가 신고를 해라. 네. 는 것이 그때 당시에 조건부 수립이다. 네.
그러면 조건부 수리에 따라서 페이코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은행의 실명 계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네. 노력을 했는데 그 후에 작년 말에 보면은 거래소들이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했다가 네. 한 번 더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을 해줍니다. 네. 연장을 해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페이코인과 모 은행이 그 상장된 원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대신에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달라고 해서 상당한 기간을 줘서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함에 따라서 네. 당연히 거래소로서의 사업자 신고 수리, 네. 조건부 수리가 사라진 거죠. 네. 그러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건 부득이 어쩔 수 없다. 네. 왜? 이미 제도권에서 페이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소 사업자로서의 신고 수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소는 부득이하게 상장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페이코인에서도 그것은 내용을 정확히 아실 겁니다. 왜? 당초에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을 때부터 조건부 신고 수리를 받았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되는 거래소 사업자 신고 수리가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럼 후속적으로 해당 상장된 그 거래소 입장에서도 해당 그 페이코인을 그 상장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마 페이코인도 이미 예정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현재 페이코인 홀더들이 320만 명이라고 그래요. 국내에 다 합쳐서 상당히 많은 수인데 페이코인 재단 입장에서는 또 다소 좀 억울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가혹하게 다른 타 코인들에 비해서 엄격한 또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왜 우리한테만 그래라는 또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거래소에 오신 우리 두 분의 이사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우리 정지열 이사님께서 이 페이코인 상패 마땅한 처진 조치인가요? 일단은 이제 그 한국 정부에서 코인으로 코인을 가지고 지불 결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네.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 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뭐 국제적인 흐름이긴 한데요. 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은 CBDC라고 네.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지급 결제용 코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연구 단계에 있는데 그 사전 단계에서 페이코인과 같이 그 지폐를 대체하는 캐시를 대체하는 코인이 지불 결제로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면 중앙 정부의 금융에 대한 권한이 축소되겠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페이코인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시킨 거라고 본질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페이코인의 공지사항을 보게 되면 3분기 내외 해외 결제 사업 및 그 13개의 메인넷 지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또 은행의 실명 계좌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마치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가상자산 업계의 동점업계에 근무하는 이제 직원으로서 페이코인의 그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수덕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들은 각자의 기술적 특성하고 사용 용도가 좀 차별화되고 있는 상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실제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페이코인이 이제 나타났을 때 이 코인의 평가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 페이코인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감독 기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코인이라 볼 것인가, 뭐 아니면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일하나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못 해가지고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 정지열 이사님이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투자자 보호의 하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이제 뭐 페이코인이나 이맥스 같은 코인들은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320만이라든가 많은 코인 홀더들이 이를 엑시트하는 상황을 다 벗어나지 않고 계속 어떤 투기한 장으로서 많이 이용했던 게 제 입장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박선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정재열 이사님이 그 지불로 쓰이는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CBDC 때문에 정부에 허락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암호화폐 업체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거 어디에 쓰이니? 네. 라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암호화폐를 어디에 쓰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암호화폐 인식이 좋아지는데 네. 어디에 쓴다는 얘기는 지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불이지 않습니까? 송금인데. 이게 굉장히 상충되는 거 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서 혼란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단월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의 킬러 서비스로서 성공 케이스로서 충분히 국가가 키우면은 네. 저는 성공 사례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특검법에 의한 원화마켓이라는 그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상태죠. 네. 가상자산 사업자 조건 중에 이제 원화마켓 거래소를 추구하는 곳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고 결제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결제를 추구할 때는 만약에 비트코인만 쓰게 한다. 그럼 왜 비트코인만 쓰게 하느냐? 네. 이더도 써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코인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그거는 거래라기보다는 교환 수단이라는 어떤 하나의 게이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특검법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적용을 너무 극단적으로 한 거죠. 네. 거기 보면은 암호화폐를 이제 매도하는 거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갑니다. 네. 그럼 이제 토큰을 발행한 업체들이 토큰을 발행했으면은 이제 그게 ICO가 되건 IO가 되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도거든요. 상시적인 매도. 그럼 암호화폐 발행 업체가 토큰을 파는 것도 그럼 가상자산 사업자냐? 네.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좀 너무 크게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거래소, 거래소에만 해당되는 걸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 제도가 미비화돼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참 그 안전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코인들도 많이 없어지지만 이런 또 코인 큰 물줄기에 우리 또 페이코인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그게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요. 타다가 불어댔지 않습니까? 네. 타다가. 네. 한때는 혁신기업이라고 국가에서 키워주다가 갑자기 네. 어느 날 이제 타다라는 거는 이제 안 된다 하는데 지금 타다다 하지 않나요? 네. 카카오 택시 뭐 하듯이. 네. 그러니까 혁신 모델을 만든 사람은 이제 기존의 규제를 뚫지 못하고 네. 예, 후발주자가 성공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강성우 회장님께서 그 특검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였다고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2021년도에 이제 특검법을 만들었을 때 저희 같은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가 제도화 된 거냐 했더니 금융당국은 분명히 그때는 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특검법의 목적은 암호화폐 산업이나 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아니었고요. 딱 하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건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요새 이제 토큰 주권 얘기를 하고 있어가 제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너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강건한 정책을 피는 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네,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그 여러분들께도 지적을 했지만은 특정 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조항밖에 없는데 거기서 관련 조항을 다양하게 규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페이코인 같은 경우가 법적 미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맞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내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만 하더라도 지금 코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자산 준거 토큰과 전자비 토큰,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 네. 이 두 가지만 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은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 그러면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 코인과 암호자산법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 유틸리티 토큰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2단계 보안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다룬다고 나와 있어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페이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급형 토큰으로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였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는 과정에서 페이코인은 어떻게 보면 제도 미비에 의한 그 희생양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빠르게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을 참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그 국회나 금융당국이 관여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궁극적으로 페이코인에 대해서는 뭐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금융당국이 일단 뭐 닥사 입장에서 거래소에 상장을 못 해준다라는 지금 조치인 거잖아요. 아니죠. 사업 종료가 됐죠. 아예 사업 종료가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게? 예. 그럼 아예 이 사업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작년도 2021년도에 그 조건부 신고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매매 건인 경우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고수를 했었는데 그 조건인 은행의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예 사업을 하지 말아라. 못하게 된 거죠. 매매 아, 행위를 하기 네. 때문에 그 다른 사업까지도 더불어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실행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네. 네, 일단 토론이 이제 전반전은 저희가 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잠시 뒤 2부에서 100분 토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